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광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 주제는 이제 성장과 복지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아마 경제 시평에서 다뤘던, 2년 전에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다뤘던 주제이고, 이 이야기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성장이냐 복지냐가 좀 표면화되고, 정치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상당히 그 갈등의 어떤 또는 논란의 어떤 그 화두 중에 하나였죠.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성장 복지에 대한 이제 이른바 그 이념적인 논쟁이 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전개가 됐었죠. 그걸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승부가 나서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너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다 복지를 뭐 떠들어서 이렇게 선거를 했죠. 이게 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 전부 다 그냥 복지로 해서 선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그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성장과 복지에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항상 성장과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서구 이렇게 북유럽의 복지국가 이야기가 항상 모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이 시평을 썼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미 정치권에서 이제 뭐, 선택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다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쪽 진보 진영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선거 전략으로서 선택해서 이렇게 했던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른바 복지를 이야기할 때, 그 벤치마킹 내지는 하나의 모델로서, 북유럽의 이른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을 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제가 질문을 하나 이렇게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한국의 경우에 실제 상황은 어떠냐, 성장 중심이냐, 이제 복지 중심이냐라는 것과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컨대 뭐 성장이든 복지든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이제 복지를 강화하는 것과 이제 그 비용 문제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복지를 강화한다라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항상 문제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 아마 이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은 재원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선택적 복지, 나는 보편적 복지 그런 이야기들만 서로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원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 복지 강화하고 이제 재원 확보 차원에서의 조세 부담률하고 간의 결합. 그러니까 복지를 높일 경우하고 낮출 경우, 조세 부담률을 높일 경우고 낮출 경우 해서 네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가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든 현재 실제 상황은 성장에 중점을 둔 구조이냐 복지에 중점을 둔 구조이냐, 그 다음에 그와 연결시켜서 만약에 복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라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버려 가지고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왼쪽에든 오른쪽에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복지를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복지를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다시 이제 말 나오는 게 선거를 치러놓고서 말 나오는 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느냐, 많이 적게 거둬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온다. 어떻게 할 거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그 필요한 것이 무언가, 성장과 복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빠뜨려서는 안 되는,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과 복지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 이제 이른바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 같은 이런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가 있었던 또는 그 이른바 특히 진보 진영에서 말한 것처럼 복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세 부담도 세금도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페인,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독일 이런 나라들은 복지가 약합니까?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덴마크에 비해서 복지가 약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상당히 그 복지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세 부담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복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흑자를 기록한다는 건 뭐죠? 뭔가 세금을 많이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높다 이거예요. 높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유럽의 경제 대국이면서 이런 나라들과 이른바 북유럽의 그 복지 강국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복지 수준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적자예요. 적자예요. 그러면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런 나라들은 조세 부담률이 낮을까요? 낮을까요? 낮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낮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대국이죠.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죠. 북유럽의 이른바 복지국가들은 경제 소국이죠. 경제 규모가 작고 인구가 몇백만 정도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꼭 유럽 국가가 아니라도 이웃 일본, 미국, 일본이나 미국의 복지 수준이 어떨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 미국이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재정 적자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전쟁에 이라크 전쟁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쟁은 한 1,000억 달러만 합니다. 조금 더 해서 2, 3천억 달러 하면 전쟁해요. 몇백억 달러예요. 그냥 전쟁해요. 가서 크루즈 미사일 한 방 쏴봐야. 그거 얼마입니까? 크루즈 미사일 한 방에. 보통 얼마 하죠? 100만 달러? 한 방에 100만 달러로 쳐봐야 한국 돈으로 얼마죠? 10억 원? 그렇죠? 그거 1000발 쏴봐야 얼마입니까? 100억 달러예요. 1000발 쏴봐야. 그렇죠? 비행기, 그 스텔스 비행기 그 몇백 번 떠봐야. 그 기름값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미국의 재정 적자의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만큼 사회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엄청난 그 재정 적자의 원인은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가 잠시 있었지만 부시 정부 때도 예, 말로는 감세하고 시장 자유라고 민영하고 막 한다고 해놓고 실제 한 건 뭐냐면은 의료복지를 확 풀어버렸어요. 선거하려고. 더 막 돈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보통 그 메디케어나 그 메디케이드 같은 그런 그 의료보험 재정 적자가 한 1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그 1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매년. 지금 의료 계획하기 전에 1조 달러 적자가 나요. 1년에 1조 달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국의 1년 GDP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꾸 이렇게 신자유주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로 그 현실, 실제 그 팩트, 기본적인 조차 다 모르고 있어요. 미국의 재정 구조가 어떻게 됐고 예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를 지금 몰라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어떨까요? 물론 그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특히 유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좀 뭐 낮다라고 해도 뭐 낮네 어쩌네 해도 일본도 엄청납니다. 예, 복지 예산이 엄청납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복지를 확대하면서 명백히 일본의 경우에는 그 재원 마련을 소홀히 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원래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70년대 들어오면서 다나카 씨가 그때 이제 총리하면서 일본 또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복지국가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열하면서 무덤까지 그래서 닭장에서 사는 걸 막 바꾸어서 좀 이제 집도 그럴싸한 집에서 살고 좀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 연금이고 뭐고 막 이제 이렇게 다 국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막 공약을 남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 거품도 오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생해서 이제 일해가고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여유 있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전국에 막 그 레저 시설이나 막 그 관광 시설 같은 거 개발 막 투기 붐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심지어는요 일본에 말이 나왔으니까 요트 한국에 지금 저 경인호나 요트 만든다고 그랬잖아. 일본에서 요트가 언제 붐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970년대입니다. 벌써 1970년대 요트 붐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80년대 돌아서도 이제 복지를 계속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왜냐면 부터부터 이제 고령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확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복지를 강화한다. 연금이나 뭐나 이런 걸 강화하겠다라고 해놨는데 문제는 그와 관련된 재원 확보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안 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필요한 재원이 뭐였죠? 소비세였습니다. 소비세였어요. 근데 처음에 도입할 때는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3%, 1988년에 처음 도입할 때는 3%였어요. 그 다음에 뭐 2년 뒤가 3년 뒤에는 5%, 그 다음에 또 3년 뒤에는 10% 이렇게 막 올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비세 3% 딱 올려놓고 나니까는 선거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손을 안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지는 확대를 해놨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정부 적자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90년대 폭증을 해버려요. 또 거품이 꺼지면서 동시에 꺼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일본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린 것처럼 이처럼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미국,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 엄청난 경제 대국,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의 경우에 복지 수준이 굉장히 강한데 적자다 이겁니다.
재정 적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웨덴이나 그 나라 국민들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뭐 저렇게 되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저런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이 복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에 대한 그 부담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수많은 전문가나 연구기관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연구 안 하겠습니까? 안 할까요? 말할 수 없이 하겠죠. 근데 왜 그 나라 흉내를 안 낼까요? 벤치마킹을 이렇게 참고를 하지만 왜 그걸 안 할까요? 안 하면서 복지 수준을 이렇게 나름 어쨌든 계속 선거를 하면 할수록 복지 수준이 강화돼 가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한국은 경제 대국에 들어갈까요?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대국에 들어갈까요? 소국에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대국 쪽에 가깝겠죠? 그러면 어떤 쪽에 더 가까워질까요? 모습이.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 쪽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탈리아, 독일, 뭐 프랑스 이런 쪽에 더 가까워질까요? 뭔가가 이렇게 차별화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무언가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해서 무조건 하고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뭐 이런 그 소국의 그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걸 안 하냐 이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진데 그렇잖아요. 물론 반대로 성장 운운 이렇게 하고 있는 쪽도 넌센스죠. 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성장 정책을 이렇게 일방적인 성장 정책을 해왔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냐 이겁니다. 그랬으면 계속 그런 정책 노선을 주장하는 그 정당은 그런 선거 공약을 그렇게 해야지 왜 복지 공약을 내가지고 갑자기 180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복지 공약을 내세우냐 이겁니다. 그런 그 성장으로서 모든 문제가 그런 식의 성장론으로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계속 그런 성장 관련한 공약을 내세워서 선거를 하고 정권을 그걸로서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었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복지 공약 내세운 걸 보면 그리고 정말로 그 이명박식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 아주 극단적인 성장주의자였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성장주의 노선을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면 지니까 우리 복지입니다. 저 사람은 한나라당 사람이고 우리는 새누리당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답을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답이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 입장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한번 지금 방금 던져드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뭐 상당한 이제 복지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이제 출범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발밑에서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서 국민들이 웬만한 사람들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와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나 좀 이렇게 안 망하게, 나 안 쓰러지게, 내 가정 좀 이렇게 떠받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돈을 어디서 나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증세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를 이야기했죠. 또 이른바 이제 그 박근혜 정부는 뭘 말했습니까?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부 개혁, 구조 개혁을 이제 사업 개혁을 이야기해서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증세, 부자 증세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는다면 얼마를 걷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얼마를 거둘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하려고 했나요? 근데 그때 어쨌든 간에 뭔가 개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부자 증세를 한다 한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복지 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물린다 한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세 수입의 태반은 없는 사람 월급쟁이한테서 나와요. 월급쟁이한테서 나와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뜯는다 한들 뭘 얼마를 뜯겠냐 이겁니다. 기업한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원래 법인세율이 25%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막 이것저것 막 공제해주고 감면해주고 실효세율이 무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 13%, 14% 막 이렇게 돼버려요. 실효세율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시 법인세율 25%를 감면을 다 없애고 임시투자 공제세 감면제도라든지 이걸 한시적으로 막 하는데 연장 이렇게 막 해줘 왔거든요.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거 연장 안 해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연장 안 해주고 다시 이제 세금을 내게 한다 한들 세수 증대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라는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어떨까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성장 정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복지 정책을 그러니까 복지 위주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복지 위주의 어떤 경제인지 성장 위주의 경제인지 어떨까요? 한국이 성장 위주. 그럼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 위주의 어떤 경제 구조나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납득할 수 있는 증거나 근거는 뭘까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냐 아니면 경제 구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정부의 재정 규모라는 거죠. 정부의 재정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사업을 확대를 하면 할수록 성장 촉진적인 어떤 정책 구조죠. 그냥 경제 스스로가 돌아가는데 그대로 맡기면 그야말로 시장주의적인 정책이죠. 경제 스스로의 힘에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뭔가 어떤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좀 사업을 더 추가로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쪽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성장을 더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쏟아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성장 정책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규모가 커진다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규모가. 그러면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 미국의 GDP 규모,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이제 명목 GDP가 한 16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는 이제 한 3조 한 8천억 달러, 4조 달러가 약간 못 되죠. 그럼 16조 달러, 예를 들어서 4조 달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4분의 1이죠. 25%죠. GDP 대비로. 일본의 경우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2, 3%? 이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대체로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은 얼마 할까요? 예. 예, 한국의 작년에 명목 GDP 규모가 1,300조 가까이 됐죠. 작년에 정부 예산 규모가 326조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얼마나 되죠? 한 30%를 넘죠. 30%를 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한국은 예, 정부 GDP 대비 재정 규모로 볼 때 성장 위주의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해왔다라는, 지금도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한 상태냐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복지를 강화하고 해야 된다라고 국민 너도나도 왼쪽 오른쪽 뭐 갈라졌던 사람이 뭐 경상도 있든 뭐 전라도 있든 뭐 충청도 있든 뭐 강원도 있든 뭐 어디가 있든 다 힘들어 가지고 야 얘들 교육비 좀 얘 낳는 거 좀 그 무상으로 좀 5살까지 뭐 몇 살까지 그냥 공짜로 좀 하게 좀 해다오. 나 못 살겠어. 얘 못 낳겠어. 야 나 얘 학교 못 보내겠어. 좀 그 고등학교까지 뭐 대학교까지 좀 그 교육비 좀 그냥 돈 안 들이고 좀 갈 수 있게 해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공약이 그렇게 다 나왔잖아요. 전에 뭐 성장이나 복지 이렇게 떠들던 사람이 그냥 우르르 하고 다 그냥 그런 공약 내세웠잖아요. 빚도 예전에는 농어촌 탕감만 해줬죠. 지금 모조리 탕감하죠. 심지어는 뭐 집 산 사람도 탕감해준다고 그러죠.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인데. 저는 집이 없는데 제가 낸 세금 가지고 집 산 사람 빚 탕감해준다는 건데. 저는 뭐냐 이게 뭐 했던 건 별도 이야기고 별도 이야기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자 복지 좀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복지를 좀 어떻게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좀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좀 해줘. 물가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르고 성장 뭐 운운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환율이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몰아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모조리 다 가난해져 버리고 실질적으로 월급은 그냥 뭐 소득은 이렇게 멈춰버리고 자영업이고 뭐고 그냥 멈춰버리고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자 증세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공평 과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근데 그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요구되고 있는 복지 수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아니 정부의 지금 재정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지금 압도적으로 큰데 이게 지금 돈은 쏟아져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성장의 기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정부 이 규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복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성장 위주의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밑빠진 독이다 이러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를 갖다가 이제 분배를 다르게 했어요. 최종을 줄이고 기술력을 세금을 바꾸고 역설적으로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그것만 하고 복지적인 어떤 것만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무슨 세금을 좀 덜 걷는 월급쟁이들한테 세금을 덜 걷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걷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나
차라리 안 걷고 그냥 그 돈 세금 내지 말고 그 돈 쓰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재정, 그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규모가 클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무엇 때문에 클까요? 다 토목 건설 사업입니다. 다. 그러면은 구조개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조개혁할 때 뭐가 타격이 올까요? 당연히 그쪽 예산으로 먹고 사는 업종이나 산업이나 그런 시장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오래 설람해야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막강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모든 정치 비자금이 나오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그 대벌 대기업치고 건설회사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정부 예산 중에서 이 건설 사업 예산이 막대하죠. 매년 몇십 조씩 쏟아져 나가니까. 토목사업 하나만 해도 뭐 20조에서 한때 이명박식 때는 1년에 50조까지 예산 중에 토목사업 하나만. 근데 각 정부 부처에서 각종 무슨 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건물 짓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부 그 지자체 청사 건물 봐보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그 다음에 온갖 그 무슨 시설물들 봐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근본적으로 복지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으니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불은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답이 대충 보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문제의식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슨 방송이든 언론이든 무슨 전문가는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은 정치꾼이지 그게 무슨 그 뭐 경제 전문가네 뭐네 이런 걸로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있었던 거.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대학을 졸업했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아니면은 뭐 30대, 40대 뭐 가장이 됐든 50대 이상의 이제 뭐 은퇴를 바라보는 또 명퇴를 해서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노력으로서도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그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삶을 책임을 지지 못해서 나 좀 어떻게 좀 넘어지지 않게 좀 떠받쳐 주세요 하고 복지를 떠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럼 뭘까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틀을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서 고쳐서 정상화시키느냐가 중요하죠. 독에 밑이 빠져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깨져서 주주주주 새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그냥 취업하기 어렵고 뭐 결혼하기 어렵고 애 낳기 어렵고 그래서 뭐 삼포? 하여튼 이렇게 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무슨 푸어다가 지금은 이제 푸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뭔 말이 나올까요? 이제 끝장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 나오는 게.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뭐 게으르고 막 놀고 그냥 흥청망청 빚내가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말할 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 모든 뭐 자기 가족이 총동원해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일하고 해도 유지하기 힘들죠? 그러면 뭐가 더 지금 시급합니까? 그렇죠.
빨리 그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하여튼 평균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자기 삶이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를 빨리 정상화시켜 주는 게 더 훨씬 취급하죠. 그걸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다오, 복지라도 뭐든 좋으니까 해다오라는 말이 비명소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 사람인데 저 사람인데 왼쪽도 오른쪽 관계없이 무조리 다 그냥 그 뭘 어떻게 하든지 뭐 그 생각 않고 지금 표만 얻으려고 나는 복지 뭐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근데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냐 이겁니다.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얼마나 그거 버틸 게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물론 그렇게 해도, 예컨대 이제 뭐 노약자나 장애자나 미성년자나 뭐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시장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바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죠. 이른바 복지 정책이 필요하죠. 시장에서는 뭐가 결정납니까? 분배가 결정나죠. 분배는 어떻게, 시장이 분배예요. 복지가 분배가 아니에요. 복지는 정책이에요. 시장에서 먼저 거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 자기 삶을 건사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복지예요. 시장에서의 그 분배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소득으로 일어나죠, 소득으로. 시장 구조가 자영업자, 아니, 뭐라든지,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소득을 받는다 이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게 분배예요, 분배. 시장에서 임금이 그렇게 결정되고 있다 이거. 지금 그런 경제 구조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를 가만 놔두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래서 100만 원짜리나 150만 원짜리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조리 그렇게 절 나가는 그런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조를 놔두고, 부자들한테 돈 좀 걷어가지고,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걷어가지고 조세장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들 거덜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왜 저렇게 거덜났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구조를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양산되도록 점점 늘어나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나 경제 구조 어떤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땜질을 했다 이거예요. 빚으로. 근데 이제 그 빚이 한계 부딪혀버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자산 경제화 시켜버렸다는. 일해서 소득을 내서 가치를 내는 게 아니라 집값 올라가고 주식값 올라가서 내가 부자 됐다 해가지고 그걸 흥청망청 소비하게 했다. 그걸로 경제가 돌아가게 했다 이거죠. 그것이 절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 이런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기존의 한국의 정치권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왜? 문제의식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이 있으셨죠? 정치와 경제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장과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어요. 또 논쟁을 당연히 또 해서 가장 바람직한 어떤 대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안들을 1안, 2안, 3안 이렇게 대안들을 이렇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가장 그 합리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건 뭡니까? 정치적인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제도, 그러니까 의무교육제도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건 시장에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또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건 정치 영역이고 시장 경제는 경제 영역이죠. 그러면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결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냐 비민주주의적이냐, 경제는 시장 경제적이냐 반시장 경제적이냐, 뭐 이 두 가지 결합이 있죠. 반시장 경제라면 뭐 사회주의적인 아니면 뭐 계획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랬을 때 결합이 있죠.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이게 민주주의 정치든 경제든 개인의 자유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죠. 이게 역사적으로 근대 이른바 이제 왕정국가에서 시민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존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산돼서 그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천부의 어떤 권리죠. 정치적으로 자유니까 민주주의인 거죠.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에 정치적 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가능합니까? 독재밖에 안 되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유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장을 전제로 하죠. 시장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만약에 시장을 부정한다면 뭘 부정하는 것이 됩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경제적으로 관점에서 성장이나 복지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육은 우리가 한국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람에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돼. 그래서 전체의 사회 공동의 어떤 부담으로 교육제도를 이렇게 확립을 하자라고 일안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 안은 아니다. 이건 교육은 자유로 해야 돼. 자기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교육 받고 없는 사람은 싼 교육 받도록 하는 게 좋다. 그것도 하나 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나온다. 뭐 또 사만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어느 것이 이제 한국 경제가 또는 국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평안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인가? 그래서 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건 이제 어떤 차원에서 선택을 합니까? 정치적 차원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1안, 2안, 3안을 내세우는 정당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정당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당들이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이나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건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대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약으로 내세울지도 모르고 그런 능력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표만 찍어라 이겁니다. 치약보다 차악을 찍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결국 현실은 어떻게 돼버렸냐.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경제가. 정치적인 그런 선택이 누구나 와서 표 이렇게 찍고 싶지 않은 둘 중에 하나 찍어라. 강요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정말로 민주주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못 살겠다라고 막 떠든다 이겁니다. 엉터리 대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삶이나 어떤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조차도 내세울 역량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안이라고 이렇게 차악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몇 년 전부터 20대, 40대 자식 세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의식을 이미 이제 느끼고 있잖아요. 이미 공중에 다 붕 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럼 그냥 앉아만 있을 거냐? 앉아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릴 거냐? 직접 나서라. 자기 삶인데 왜 자기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나선다고 해서 힘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방을 전국에 만들어서 20대, 40대 젊은 자식 세대들이 모여서 모이면 된다 이겁니다. 모여서 각자가 정말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나라를 직접 만들어 가면 된다. 거기서 대통령도 뽑고, 뭐, 이렇게 키워내고, 뭐, 국회의원 300명도 만들어내고, 뭐, 지자체장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어내. 지금까지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 꼬라지가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걸 언제 또 돌아가면서, 뭐, 개똥이, 소똥이 찾고, 뭐, 말똥이 찾으면서, 뭐,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지금 대안이 없다, 이거, 대안이. 새로운 대안을 지금 만들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인데. 근데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방에 나오시라 이겁니다. 나오시면 끝나요. 문제 해결돼요. 나오시면 거기에 재주있고 능력 있는 분들 뽑아가지고 정책 교실 열어서 정책적인 교육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내가 정말로 나도 한번 이제 정치 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키워내겠다 이겁니다. 또 같이 그런 걸 좀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와서 전국적으로 계속 100바의 100 운동을 작년에 이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개의 공부방 만들고 각 공부방마다 100명씩만 와보세요.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들 세상으로 바뀝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가까운 공부방이 없으면은 신청하세요. 내가 한번 봉사하겠다, 만들겠다. 그럼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만이 지금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런 그 문제 하나도 얼마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 자체가 없이, 그 무슨 뭐,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뭐, 방송을 보면은 무슨 뒷담화하고 무슨 욕하고 뭐하고 누구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일반 그 평범한 힘없는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냐 이겁니다. 누구 욕한다라고 그래서. 물론 모든 걸 한쪽 뭐 이것저것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뭐 사회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쏙 빼놓고 이게 변두리 주변에 이것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저게 주르르 몰려가고 그런 거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한은 절대 시한부 생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또는 저희 연구소가 이야기해 온 대로 그 얘기한 대로 지금 상황이 전개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저희 연구소가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앞으로는 확 틀릴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래요.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제 물레공방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다시 궤도에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도 풀리기 시작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그런 때가 아닙니다. 공부방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포럼에 이제 지금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이나 또는 팟캐스트에서 동영상이나 경제한방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있지만 각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드신 가운데서도 한 달에 뭐 한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후원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올바른 정보나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후원하는 방법은 다음 카페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와보시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고 좀 그 십시일반으로 뭐 한 달에 돈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으니까 형편 되시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또 좋고 많은 또는 체계적으로 그 제대로 된 정보 공유와 또 발신과 공유 그리고 어떤 20대 40대 중심으로 한 어떤 한국사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